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새로 바랄 것도 없지.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다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저는 19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왜 불행한가라는 질문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제 철학을 비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비관적이었던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희망보다는 정직한 통찰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오늘 저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법에 대해 제 철학을 빌려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특히 60대를 사시는 여러분께 말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끝났고 후반전 혹은 연장전에 들어서신 분들께요.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가볍고 깊게 살아갈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인간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허전한가?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적이 오면 도망가거나 싸우지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욕구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더 바랍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잠깐 기쁘다가 곧 다음 것을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의지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한 욕망을 채우면 바로 다음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고 밥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내 집 마련, 결혼, 자녀의 출세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루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많이 이루셨을 테고, 어떤 분은 일부만 이루셨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이룬 사람도, 일부만 이룬 사람도, 둘 다 불안합니다. 다 이룬 사람은 이제 잃을까봐 불안하고, 일부만 이룬 사람은 왜 나는 남들만큼 못 이뤘을까 불안하지요. 그리고 60대가 된 지금은요. 이제는 건강이 걱정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요. 병원에 가면 이곳저곳 아픈 데가 나옵니다. 관계도 걱정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연금이 충분한가? 저축이 얼마나 남았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이게 맞나?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 설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안고 태어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채워야 한다는 느낌이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마치 당나귀 앞에 매달린 당근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근에 거의 다 닿을 듯할 때, 당근은 또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합니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평생을 관찰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허전한 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탓하며 살아가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을 덜 부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과거의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끝없이 원하는 마음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젊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의지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끝없는 욕망의 구조 속에서 60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60대 이후 비교를 줄이고 고요를 늘리는 법. 잠시 여유를 두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저도 압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대학교 때는 학벌로, 직장에서는 직급과 연봉으로, 결혼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로, 은퇴 후에는 연금과 건강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절대량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가진 것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바라면 불행하고 조금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가는 대부분 비교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자 생각하면 200만 원이면 나쁘지 않네. 검소하게 살면 괜찮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월 400만 원 나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많이 주지. 그 순간 여러분의 200만 원은 초라해집니다. 2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해서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우리 애는 중소기업이라. 반대로 어떤 분은 자녀가 아직 미혼이고 직장도 자주 옮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 아들은 벌써 손주까지 낳았는데 우리 애는 언제 결혼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한정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의 연금 액수는 친구의 인생입니다. 이웃의 자녀 성공은 이웃의 인생입니다. TV에 나오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은 배우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TV와 유튜브, SNS를 조금씩 줄이십시오. 이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풍족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 행복한 황혼 부부의 여행기. 이런 콘텐츠들은 유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라는 부족감을 심어줍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1시간 정도만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간에는 그저 창밖을 보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둘째,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를 바꿔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친구들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패턴화됩니다. 자녀 자랑,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 누가 얼마 받는다더라. 이런 대화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없는 비교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요즘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세요? 최근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만남의 질이 달라집니다. 셋째, 나의 속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란 뜻입니다. 60대가 되면 더 이상 남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멈춰 서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빠르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 가셔도 됩니다. 넷째, 고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제가 말하는 고요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를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실 때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커피의 향, 온기, 맛 그것만 느끼는 겁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자식 걱정,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아, 또 생각이 나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커피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연습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명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요한 시간이라고 부르십시오. 다섯째, 관계와 고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60대가 되면 관계가 변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건강 문제로 만남이 어려워지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삽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경우도 많지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늘었지만 대화는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잘 활용하면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기회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체면, 의무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진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십시오. 10명의 얕은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키우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산책을 해도, 혼자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과거의 후회에 붙잡혀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부 고통과 상실을 대하는 철학적 태도. 잠시 여유를 두고. 여러분,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실입니다. 건강의 상실, 젊음의 상실, 관계의 상실, 일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까지.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환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옵니다. 관계가 있으면 상처가 옵니다. 소유가 있으면 잃어버릴 두려움이 옵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통을 대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유독 불행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고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도,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들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지요. 건강도 좋지 않았고, 제 철학은 평생 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독했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제거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쓸모없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구나. 그동안 이 무릎이 나를 얼마나 많이 지탱해 줬는지.
고마웠어. 이제는 좀 쉬어가자. 고통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주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통을 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통을 쉼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고통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하루 단위로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니.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계 속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도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내일의 고통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고통만 안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작은 자부심이 생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말로 꺼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혼자 안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내 고생을 남한테 왜 이야기해 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요. 하지만 고통은 혼자 안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혹은 상담사에게. 요즘 나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게 걱정돼. 이런 게 슬퍼. 이렇게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가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혼자 안고 있는 것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은 기쁨을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손주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점점 긍정적인 것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되면 죽음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고통에서의 해방입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혔던 그 끝없는 욕망, 불안, 걱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마침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꽃이 피면 지고, 해가 뜨면 지고, 계절이 오면 가듯이 우리의 생명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기보다는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견뎌왔어.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단함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부드러움은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4부 욕망을 줄이는 대신 마음에 키우는 삶. 이제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을 줄이는 것, 비교를 멈추는 것,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욕망을 줄이고 나면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의 품격으로 채우십시오. 품격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품격은 간단합니다.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고요하고 깊은 만족감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지적인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직장 일이 바빠서 못 읽으셨을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육아와 살림에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해서 미뤄두셨을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체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예전보다 많습니다. 이 시간을 소비가 아닌 향유로 채워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면 충분합니다. 음악을 들으십시오.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도 좋고 클래식처럼 차분한 음악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관찰하면서 걷는 겁니다. 나무의 색깔, 바람의 느낌, 하늘의 모양.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음악은 라디오나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 산책은 집 앞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루틴이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혼란을 싫어합니다. 매일 다른 일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숨 쉬기 3번. 하루에 1번, 5분이라도 일기 쓰기.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하나 떠올리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우리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제가 말한 에이지의 소음을 줄여줍니다. 끊임없이 뭘 해야 하지, 뭘 할까 하고 고민하는 대신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해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어른의 모습을 선택하십시오. 60대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어른이 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손주에게는 조부모로서, 후배 세대에게는 선배로서.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하고 간섭하는 어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어른은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불안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존중하고 이해하는 어른. 내 선택을 존중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어른은 상대에게 공간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후자의 어른이 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에게도 좋지만 무엇보다 본인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존중하고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언까지야. 선택은 저 사람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60대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한 데는 그때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기 용서는 자기 합리화와는 다릅니다. 자기 합리화는 내가 옳았어 라고 우기는 것이고, 자기 용서는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과거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베푸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욕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역설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베풀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할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줍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 젊은 세대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소유보다 존재가, 성공보다 평화가, 인정보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엔딩 조용하지만 힘 있는 결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욕망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되어라. 더 성공해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라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이제는 멈춰서서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60대 이후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조금 작아도, 연금이 조금 적어도, 자녀가 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생을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넘어졌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때입니다. 나는 잘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마시고 마음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비교를 줄이고 고요를 늘리고 작은 기쁨을 찾고 품격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아, 이제야 평화가 뭔지 알 것 같아. 그 순간이 여러분께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입니다. 그 시간을 부디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하는 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욕망이 아닌 지혜로, 불안이 아닌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유를 두고,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